중국 건설업계 1위를 다투던 헝다그룹, 이건 2019년부터 지불불능 상태에 들어갔었잖아요. 최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중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주던 투자 신탁 회사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붕괴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제2금융권을 돌봐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지금 GDP의 38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고,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이론을 구축해서 이 경제학계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경제학계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야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 못지않게 제가 경제학 연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서도 박사학위는 제 나이 70에 겨우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주식시장 견인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중국 경기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30% 가까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수출 증가율이 급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2021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 수출 실적이 그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중국 수출 감소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함께 부진한데 이것도 각각의 원인이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그런 대로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는 5.2% 성장했다, 우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계 주요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하는 IMF에 IFS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2021년도 실적부터 2022년까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성장률이 과연 얼마였는지 의심스러운데, 지난해에도 5.2% 성장,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뭘로 금방 알 수가 있냐면요, 그 중국의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 있잖아요. 센전에서 노숙자들이 급증한 게 그 TV 화면에 이렇게 비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잘 안 일어나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중국의 그 전력 수요량을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전력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크게 안 줄어요,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근데 산업용은 경기가 부진하면 그게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 또 의미해요. 당연히 중국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지금도 또 최근에 그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주식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식시장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 1.4%에 불과해요. 미국 절반도 안 된다고요. 미국은 3% 정도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호조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오히려 부진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 주가지수는 다우지수가 지금 38,000을 넘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600까지 갔던 게 지금 2,5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진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낮아서 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6% 이상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졌어요.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벗어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금방이라도 6%대로 올라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호조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했죠? 사실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는 다름없어요. 당시에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붕괴를 시작했었거든요. 부동산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의 진행을 중국이 통제경제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몰려오는 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 몰려오니까 지금 그 댐 위에 물이 가득 찼고 지금은 넘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느 댐이든 그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단히 어려워요. 신용 파결과 작동을 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수축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져야 되는데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로 이걸 막아내고 있어요. 이 금융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실물 부분도 맥을 못 쳐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의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도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잖아요. 금융시장이 그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당분간 제 판단은 장기간일 것 같은데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프닝 뭐 이런 거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못 끼쳐요. 최근 헝다그룹도 결국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어떤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런 사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건설업계 1위를 다투던 헝다그룹 이건 2019년부터 지불불능 상태에 들어갔었잖아요. 최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중국 본토 자산까지 청산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헝다는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또 비구유안도 마찬가지예요. 비구유안도 지금 불능 상태잖아요. 사실상의 파산 상태예요. 그 밖에 완다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중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그 파산에 직면해 있다,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 주던 주로 이제 투자 신탁 회사 중심으로 이 제2금융권이 여기도 지금 붕괴에 직면해 있어요. 최근에 중주금융그룹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을 했어요. 최근에 또 완샹 그 투자 신탁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제2금융권을 돌봐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지금 재정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지금 GDP의 38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의 30에서 40%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감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고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워낙 나빠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금융공사라는 특수법인을 설립을 허가해서 그 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재원을 조달해 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한계에 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지금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제1금융권도 과연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온갖 정책을 동원해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등을 통해서 육성해놨던 반도체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산업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에요. 기업은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경제라는 것은 붕괴를 향해서 치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 진앙이 어디일지는 나도 모르겠다. 미국일지 중국일지 아니면 한국일지 혹은 독일이나 유럽일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지금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걸 억지로 막아내고 있는데 댐에 홍수가 오면 계속해서 쌓으면 나중에 그게 터지면 더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중국 경제도 위험해지지만 이게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된다. 특히 미국 경제도 아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사람 질병과 똑같아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국 정부 억지로 그걸 금융위기 진행을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금융위기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올 초 발표를 봤더니 중국 주식시장 하락도 문제지만 홍콩의 H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 이대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홍콩의 H지수라는 게 중국 본토에 있는 주요 기업들 주식을 모아서 그 지수를 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 경영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해 주식시장 등등은 이제 중국 정부가 하락을 정책적인 지원으로 계속 막아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홍콩은 그 관심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에 판 이제 우리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손실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판단은 1조 원보다 훨씬 커요. 2배, 3배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 경영수도 개선될 수가 없고 그러면 홍콩 H지수든지 상하이 주가지수든지 그거는 약세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 투자자들한테 바로 직격타가 오니까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홍콩 H지수로 금융상품을 개발을 했다면 홍콩의 정치적인 민주화 및 경제적인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봤었어야 했어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지금 중국의 경제든 정치든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독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봤어야 했는데 홍콩 H지수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 금융상품을 개발을 했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일시적인 반등? 이런 거는 작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내거나 정확하게 남보다 이르게 포착해내면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이익 보더라도 기본적인 그 지표들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면을 하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걸 모두 다 잃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이거는 운동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그 얘기 몇 번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의 기초가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일시적인
뭐 어떤 그래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걸 보고 투자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란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 큰일 났다 다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구조화된 게 사실은 2015년부터예요. 2008년, 9년, 10년 이때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딱 9%, 10%대를 기록하다가 2015년부터 이게 갑자기 6%대로 떨어지고 지금 5%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경제 변수가 이상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동을 하면 그게 중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경상수 적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경상수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정책을 집행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당연히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만 실패한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지금 벌써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예요. 경상수 적자가 과다하니까 당연히 외환의 공급은 그만큼 더 일본 경제 내에 투입이 됐었고 그럼 당연히 외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엔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외환 보유고로 쌓았는데 그게 한계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상수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중국이 지금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의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일본처럼 수십 년 동안의 장기 정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 경제학은 경상수 적자가 성장률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가르쳐요. 소득 함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현실이 이미 부정했어요. 현실이 이론을 부정했으면 이론을 수정해야지 이미 현실이 부정한 이론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치면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지금 경제 이론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중국 경제의 지금 장기 부진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물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가 후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거예요.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뭐 경제성장처럼 바람직한 현상도 이 과다하면 안 좋아요. 투자도 과다하면 공급 과잉을 일으키잖아요. 자본 축적이 과다하면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면 해외로 유출시켜야 되잖아요. 자본 축적이 과다한 것도 안 좋아요. 경제 지표는 모든 게 과다하면 안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우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좀 알려져야 되는데 경제학이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하죠. 이런 시기에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본으로 또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의 경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단기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언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슬로트 머신 있잖아요.
그 위에 수율이 98.7%래요. 1.3%만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코인을 좀 사주면서 한번 재밌게 놀으려고 그래서 그 앞에 계산을 해봤더니 야, 이건 뭐 이틀이고 사흘 밤이고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새벽 4시 되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숙소에 들어와서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0.987 곱하기 0.987 몇 번 만에 0이 나오는가? 50 몇 번 만에 0이 나오더라고요. 슬로트 머신 이거 땡기는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딱 새벽 4시에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단타는 그만큼 허망한 거예요. 내 돈 잃는 첩경이라고요. 주식 투자로 금방 벌었다 금방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 나라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잘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지표들 이런 걸 보셔야지, 그걸 외면하고 지표만 보게 되면 어떤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편향의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물이에요.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투자든 미국 투자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모든 게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잘 나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미국이 그동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 부메랑을 금방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듯이 만약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달러 가치는 금방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미국을 탈출해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렇잖아요. 물가도 3%대지, 실업률 3%대지, 거기다가 주식시장도 호조지. 기준금리 낮춰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준금리 낮추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 미국이 이탈한다. 그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파괴지가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런 판단을 미국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그럼 더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채나 MBS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파생금융상품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희한한 현상이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장금리의 기준점이잖아요. 높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역전돼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안 낮춰지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국채나 MBS 등 채권 등의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 내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또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어느 은행인가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영수지 악화되면 내 저축 불안하잖아요. 금방 빼낸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미국이 그동안 긴급 자금으로 미국 금융기관에 대출해준 그 규모가 엄청 커요. 그거 지금 상환기간도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경기 호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래 터졌으면 좋겠다. 내 집권 기간 동안에는 그걸 내가 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업 경영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잖아요. 트럼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끝물에 가면 꼭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저평가주가 갑자기 각광을 받아요. 다른 거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주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투기적 거래가 갑자기 왕성해져요. 이게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시장도 지금의 호조가 반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이런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뭔가 이상한 불안함이 있지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제 활동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지 나서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거는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투자는 조금 참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들 대체적으로 손실을 좀 봤잖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부진해졌고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은 거의 붕괴됐다고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투자했던 걸 정리를 해봐요. 그럼 꼭 보복 소비가 일어나요. 애써 저축해놨던 거, 축적해놨던 내 재산들을 다 허비한다고요. 내 재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 더 떨어지더라도 버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틸 능력만 있다면. 되도록은 버티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에 제가 주식 부동산 시장 장기 주기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투기 열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 상태가 오고 이제 붕괴 상태가 온다는 얘기인데 이 광기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대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패닉이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 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 장기 정체기는 한 6년 정도 지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요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려면 저축이 그만큼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 축적 기간이 대체적으로 5년에서 6년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장기 정책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4, 5년 후에는 다시 투기 열풍이 분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거나 3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쏙 들어갔을 때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 주셔서 그때 투자하시면 그동안 잃었던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